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내 삶을 모두 바친 것이 후회된다. 72세 김덕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내어준 아버지에게 자식들이 건넨 건 양로원 계약서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진다고요.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그렇게 고시원으로 쫓겨난 김덕수.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버린 줄 알았던 그 아버지에게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쉬어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2세 김덕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아직도 이른 시간에 저절로 깨어나곤 했어요. 큰아들 집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접이식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무릎을 주무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가 더 허옇게 새었고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땅을 팔아 세 자녀에게 나누어 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죠. 그때만 해도 자식들이 고마워하며 정성껏 모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일 눈칫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세수를 하면서 젊은 시절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기뻤는데 지금은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에 김덕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덕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톤을 느끼면서도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라서. 며느리는 대답 대신 식탁에 밥그릇 하나를 달그락 소리가 나게 놓았어요. 그 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김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큰아들 가족은 넓은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김덕수는 부엌 구석 작은 밥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했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앉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대출 얼마나 갚을 수 있지? 큰아들 민철이가 신문을 보며 물었어요. 김덕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그래도 빚이 아직 많이 남았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좀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철이가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김덕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아쉬워하는 소리만 들려왔거든요. 김덕수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김덕수는 밥을 제대로 삼킬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오후 둘째 딸 미정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덕수는 방에서 나와 딸을 반갑게 맞으려 했지만 미정이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큰오빠와 거실에서 웅성거렸어요. 김덕수는 문틈으로 자식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아버지 방 문 열어봤는데 벽에 곰팡이 피기 시작했어. 미정이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김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방을 몰래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진짜네. 습기가 차나 보다. 민철이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오빠네 집도 원래 좁은데 계속 이러면 애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20년 전 미정이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새 울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김덕수는 땅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딸의 학비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 그 딸이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큰아들 집에 모였습니다. 셋째 아들 민수까지 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김덕수는 뭔가 중대한 일이 있구나 싶어 방에서 나와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민철이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덕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면서 자식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형제들이 모였어요. 미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환기도 잘 안 되고. 민철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럼 환기 자주 시키면 되겠네. 김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오빠네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미정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덕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이냐? 김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도 더 좋은 곳에서 지내시면. 민철이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내 삶을 모두 바친 것이 후회된다. 김덕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자식들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철아, 네가 사업 실패해서 빚에 쪼들릴 때 누가 땅 팔아서 갚아줬나? 미정아, 네가 대학 등록금 없어서 올 때 누가 밤잠 안 자고 공사장에서 일했나? 민수야, 내 결혼할 때 전세금은 누가 마련해줬나? 김덕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다. 내 한 끼 굶어가면서 내 옷 안 사입으면서 너희들 뒷바라지했는데 이게 대접이냐? 곰팡이가 폈다고? 좋다. 나 같은 늙은이는 곰팡이 핀 곳에서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지. 나 죽고 후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와는 남남이다. 김덕수가 손을 떨며 선언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어요. 거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김덕수는 자식들과 말을 섞지 않았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화장실도 가족들이 없을 때 이용했죠. 며느리는 아예 김덕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민철이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짓긴 했지만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런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김덕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베푼 게 문제였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날 밤 김덕수는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시아버님이 한 달 안에 나가신대. 그래, 다행이지 뭐. 솔직히 눈치 보이고 불편했거든.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김덕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김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김덕수는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첩과 통장에 남은 100만 원만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출한 상태였고 김덕수는 일부러 그 시간을 택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과 마주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을 찾아가서 월세 18만 원짜리 작은 방을 얻었어요.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김덕수는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펼쳐보며 눈물을 훔쳤죠. 홀로 싸움이라는 고독하고 비참한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김덕수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자식들과의 법적 관계를 단절하고 증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식들이 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돈을 더 달라고 하지는 않겠네. 민철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지. 우리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미정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김덕수는 생계를 위해 새벽 5시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 폐지를 주었어요. 무거운 리어카를 끌면서 김덕수는 민수의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서 기뻤는데 이제는 그 모든 헌신이 헛된 일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폐지를 줍던 중에 김덕수는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옛 공장 동료였던 최 반장이었어요. 최 반장도 김덕수처럼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시니어들의 고독하고 비참한 현실을 서로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죠. 덕수야, 이게 뭔 일이야? 최 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이 다 이런 거지 뭐. 김덕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고시원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에 취한 민철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돈 더 있잖아. 숨긴 곳 어디야? 말해. 민철이가 김덕수의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돈은 다 줬잖아. 더 이상 줄 돈 없다. 김덕수가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어디 숨겨놨을 거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은행에서 독촉 들어온다고. 민철이가 김덕수의 옷깃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김덕수는 아들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모든 재산을 털어 빚을 갚아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구는 모습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죠. 111이죠? 고시원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김덕수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철이는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고 나가버렸어요. 고시원 총무인 김 씨가 김덕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허리가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김덕수가 허리를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가 돌아간 후 김덕수는 낡은 라디오를 켜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새벽에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월세와 생계를 위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김덕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며칠 후 새벽 김덕수는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좁은 골목길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트럭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아, 할아버지, 빨리 비켜. 트럭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김덕수는 급하게 리어카를 길 옆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무거운 짐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시간 없다고. 운전사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김덕수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가며 리어카를 끌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려고 늘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지나간 후 김덕수는 잠시 멈춰서서 눈물을 훔쳤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운 후 고시원으로 돌아온 김덕수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도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김덕수는 작은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어 등에 붙였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조금만 아파도 밤새 돌보며 병원을 오가곤 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덕수는 파스 냄새를 맡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 민철이가 열이 날 때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지켜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자식이 아프면 자신도 같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자신이 아파도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김덕수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는데 고시원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세 자식이 모여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양로원은 어디로 정했어?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일산에 괜찮은 곳 있다고 하더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야. 민철이가 대답했어요. 그 정도면 적당하네. 아버지 연금으로도 충분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덕수는 자식들이 자신을 양로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민철이가 말을 흐렸어요. 김덕수는 자식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제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김덕수는 문 앞에 놓인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철이었어요. 김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어려운 법률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자신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민철이가 대신 모든 걸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덕수는 그 서류를 읽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서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런 나쁜 놈들이. 김덕수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걸 보며 김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시원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김덕수가 문을 열어보니 세 자식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민철이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덕수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대답했어요. 갈 생각 없다. 돌아가라.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김덕수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자식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니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덕수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자식들이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소리치다가 결국 돌아갔지만 김덕수는 하루 종일 그 말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계속 괴롭히자
김덕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무료로 머물 수 있는 곳이라도 알아보려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방 맨 밑에서 잊고 있던 봉투가 나왔어요. 김덕수는 그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려고 몰래 마련해둔 돈이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어려운 글자로 쓰인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김덕수는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기술자로 일하면서 투자했던 작은 회사 지분이었거든요. 그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쳐지면서 연락이 끊어져 있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돈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덕수는 다음날 오전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상담 받으려면 5만 원 내셔야 해요. 접수하는 사람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어 5만 원을 세어서 냈어요. 남은 돈이 별로 없었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상담실로 들어간 김덕수는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아직 쓸 수 있는 건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보고 컴퓨터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변호사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술이 작년에 미국 큰 회사에 팔렸는데요. 엄청난 돈에 팔렸네요. 김덕수는 변호사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제목도, 네, 할아버님 몫에 해당하는 돈이 아직 안 나왔네요.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변호사가 계속 찾아보더니 놀란 얼굴을 했어요. 이건 정말 많은 돈이네요. 몇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김덕수는 변호사 말을 듣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을 자식들이 알면 또다시 빼앗으려 할까봐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일을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김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김덕수는 변두리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만난 변호사가 알려준 곳이었는데 상담료가 싸다고 해서 가본 것이었어요. 사무소 안에는 나이 든 사무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 사무장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김덕수는 특허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최 사무장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대단한 거네요. 미국 회사가 엄청난 돈 주고 산 기술이에요. 그러고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계산해 보더니 김덕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수백억 원짜리예요. 정말 큰 돈이에요. 김덕수는 그 말을 듣고 현실감이 없었어요. 자신 같은 가난한 노인이 그런 큰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무소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무소 대표 변호사였어요. 최 사무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대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큰 사건은 저희가 맡아야 해요. 수수료는 50% 받겠습니다. 대표가 욕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50%요? 그럼 제 돈의 반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김덕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은 저희 아니면 못해요. 거절하시면 소송이 몇 년씩 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어요. 대표가 은근히 협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김덕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다시 돈을 빼앗으려 할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50%는 너무 많은 돈이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세 자식들은 아버지를 찾아 고시원에 와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나가고 없었고 자식들은 총무 김 씨를 불러냈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김 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아버지가 어디 가는 거 못 보셨나요? 미정이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민수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김 씨에게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받으시고 좀 알려주세요. 김 씨는 돈을 보더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중요해 보이는 서류를 들고 법무사 사무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돈을 받으며 말했어요. 자식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법적인 일을 하려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김덕수는 탐욕스러운 변호사의 위협이 무서워서 서류를 품속 깊숙이 숨기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고시원에 돌아온 김덕수는 서류를 어디에 숨길지 고민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덕수는 성경책을 펼쳐서 그 안에 서류를 끼워 넣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김덕수가 작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나 나쁜 변호사들이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새벽 김덕수는 인터넷으로 찾아본 대형 로펌의 무료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새벽 5시부터 로펌 건물 앞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나쁜 변호사를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정말 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이 길어졌고 김덕수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드디어 건물 문이 열렸어요. 김덕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펌 로비는 김덕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덕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큰아들 민철이가 정장을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더 크게 벌이려고 하는데요.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그 땅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은행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답했어요. 김덕수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땅을 민철이가 또 위험한 사업에 쓰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덕수는 민철이에게 들키지 않게 기둥 뒤로 숨었어요. 드디어 김덕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김덕수는 정은우라는 젊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정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친근하고 정직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 변호사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덕수는 처음에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정 변호사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김덕수가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준 일, 쫓겨난 일, 그리고 특허 서류를 발견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정 변호사는 김덕수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컴퓨터로 특허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대단한 거네요. 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고는
두꺼운 자료를 꺼내서 김덕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르신 특허의 가치를 분석한 자료예요. 정말 수백억 원짜리가 많네요. 김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회사와 싸워야 하거든요. 정 변호사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김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만난 변호사가 50%를 달라고 해서 무서웠거든요. 저희는 성공했을 때만 돈을 받아요. 미리 내실 필요 없어요. 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김덕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 변호사가 당부했어요. 김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또 돈을 빼앗으려 할 게 뻔했거든요. 정 변호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희망이 보이네요. 김덕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은우 변호사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김덕수의 소송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허 서류에 적힌 김덕수의 옛 주소를 보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 주소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정 변호사는 급하게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공장 관련 기록들이 적힌 수첩이었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작은 철물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익명의 누군가가 큰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넘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김덕수였던 거예요. 이럴 수가. 정 변호사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김덕수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공장이 망했다면 자신은 대학도 못 갔을 텐데 김덕수가 익명으로 도와준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정 변호사는 김덕수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덕수는 갑자기 찾아온 정 변호사를 보고 당황했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김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 변호사가 김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20년 전 아버지 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정철수 공장 사장 말이에요. 김덕수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 어려운 처지의 동료를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정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그때 어르신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족은 다 망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변호사가 된 것도 어르신 덕분입니다. 정 변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제가 어르신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덕수도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후 정 변호사는 김덕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소송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무슨 일 말이에요? 김덕수가 물었습니다.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시니어들이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은 기술자셨으니까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주시면 어떨까요? 정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김덕수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덕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김덕수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김덕수는 고장난 선풍기, 라디오, 전기밥솥 같은 것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기술자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며칠 지나자 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덕수옹한테 가져가면 다 고쳐준다며 소문을 냈습니다. 어느새 김덕수 주변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덕수옹의 만능 수리점이네요. 복지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덕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보람을 느꼈어요. 자식들에게는 짐 취급받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고장난 물건을 고쳐서 할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김덕수는 이 여사라는 60대 여성을 만났어요.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여사는 혼자 사는 김덕수의 사연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르신도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여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이 여사는 김덕수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혼자 사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이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김덕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받을 수 없었던 관심과 배려를 이 여사에게서 받고 있었거든요. 이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어요. 한편 정 변호사는 미국 회사와의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특허 분쟁이라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 변호사는 밤낮 없이 법률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 변호사들과 협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덕수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자식들이 알게 되면 돈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쓸 게 뻔했거든요. 정 변호사는 모든 서류에 비밀 표시를 하고 김덕수와 만날 때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가족분들한테는 더욱 조심하세요. 정 변호사가 계속 당부했어요. 김덕수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슬픔은 여전했지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거든요. 덕수옹, 또 고쳐주세요. 할머니들이 웃으며 부탁하면 김덕수도 함께 웃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철이가 다시 고시원을 찾아왔습니다. 김덕수는 복지관에 가고 없었지만 민철이는 총무 김 씨를 불러냈어요. 우리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김 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돈도 드릴게요. 민철이가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김덕수가 밀린 월세를 모두 갚고 감사 인사까지 했거든요. 김덕수의 달라진 모습을 본 김 씨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은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괜히 간섭하지 마세요. 김 씨가 냉정하게 말하며 민철이를 돌려보냈어요. 몇 달 후 정 변호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어르신, 미국 회사에서 협상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정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럼 미국에 가야 하는 건가요? 김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협상이니까 함께 가셔야 해요. 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김덕수는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김덕수는 정 변호사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김덕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일을 당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김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돈은 절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구름 위를 날면서 김덕수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정은우 변호사가 김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해냈어요. 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김덕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정말인가요? 김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제 곧 돈이 들어올 거예요. 정확히 587억 원입니다. 정 변호사가 정확한 숫자를 말해 주었어요. 김덕수는 그 금액을 듣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수백억 원의 부자가 된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김덕수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오랜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김덕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시원 총무 김 씨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모두 갚고 두둑한 봉투를 내밀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어려울 때 잘 돌봐주셔서요. 김덕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지만 김덕수의 진심을 느끼고 고맙게 받았어요. 그 다음 김덕수는 폐지 줍던 시절 만났던 최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반장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반장님,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세요. 김덕수가 1억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 반장은 깜짝 놀라며 거절하려 했지만 김덕수는 억지로라도 받게 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김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 반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며칠 후 김덕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뜻깊은 일에 쓰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 변호사와 상의해서 행복한 노후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든 노인들을 도와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재단이었어요. 김덕수가 직접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덕수가 재단 설립 이유를 설명했어요. 재단에는 3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출연했습니다. 자신이 쓰고 남을 돈이면서도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정 변호사는 재단의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재단 설립 기념 행사가 열린 날, 김덕수는 평생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 여사, 최 반장, 그리고 많은 노인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덕수옹, 정말 대단하세요. 이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덕수는 정 변호사의 손을 꽉 잡고 함께 웃었어요.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배. 김덕수가 손을 들어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그 순간 김덕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겪었던 모든 아픔이 이 기쁨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재단이 문을 연 후 김덕수는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핸드폰 사용법부터 간단한 요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김덕수가 할머니들에게 설명했어요. 또 청소나 심부름 같은 간단한 일자리도 만들어서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잃었던 자존감을 다른 노인들에게 되찾아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김덕수는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요즘 김덕수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이 여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함께 채소를 기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상추가 많이 컸네요. 이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기른 거라 더 맛있을 거예요. 김덕수가 대답했어요. 점심때가 되면 이 여사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갓 단 상추를 곁들여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김덕수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운 마음이었거든요. 이 여사도 김덕수와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했어요. 한편 큰아들 민철이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었어요. 은행 빚이 20억 원까지 늘어났고 아버지에게 받은 땅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했어. 며느리가 민철이에게 소리쳤어요. 은행에서 땅 넘기라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민철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거든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쫓아낸 것도 후회되고 돈을 잘못 쓴 것도 후회됐습니다. 둘째 딸 미정이와 셋째 아들 민수도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민수는 직장에서 잘렸는데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왜 그랬을까? 미정이가 후회했어요.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서류를 생각하면 부끄러웠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세 형제는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급할 때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방 뉴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이 수백억 원 규모의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 씨는 뉴스 앵커가 김덕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재단 설립 장면과 김덕수가 인터뷰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세 자식은 텔레비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게 정말 아버지야? 민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백억 원이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미정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쫓아낸 아버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큰 돈에 대한 욕심도 생겼어요. 그날 밤 세 형제는 급하게 만나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보낸 서류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될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걱정 말고 일단 아버지를 찾아가자.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혈육이니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아버지 재단에 가보자. 미정이가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그 돈의 일부라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재단 설립 소식이 뉴스에 나간 다음 날 아침 김덕수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 자식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민철이가 앞장서고 미정이와 민수가 따라왔는데 모두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아버지,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덕수를 쫓아낼 때의 차갑고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착한 자식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자식들이 왜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재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세 자식이 김덕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던 건 저희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민수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민철이는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렸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식들의 사과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보다는 계산된 느낌이 강했어요. 김덕수는 그런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자식들의 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완전히 망쳤어요.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행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께 받은 땅까지 빼앗길 것 같아요. 민철이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재단에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땅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요. 민철이가 김덕수를 올려다보며 간청했습니다. 김덕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온 것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려워요.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미정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재단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가족인 저희를 도와주세요. 자식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정이는 갑자기 김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보청기 가져오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하지만 그 사과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미정이가 갑자기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진첩 버린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혈육이잖아요. 자식들은 모두 가족의 정을 강조하며 김덕수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수에게는 모든 게 거짓으로 들렸어요. 돈이 생기자 갑자기 가족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뻔뻔했거든요. 김덕수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 자식들에게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핏줄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식들을 그냥 외면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김덕수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은우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정 변호사는 미리 김덕수와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정 변호사가 자식들을 보며 물었어요. 제 자식들입니다. 김덕수가 소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상황을 금세 파악했어요. 김덕수에게서 자식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 변호사는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써달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정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건 공적인 돈이에요. 개인이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민철이가 정 변호사의 말에 당황했어요. 아니, 이건 저희 가족 일인데요. 가족 일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건 아니죠. 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단 돈은 노인 복지를 위한 돈이지 개인이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아니에요. 정 변호사의 말이 법적으로 정확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김덕수는 정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은 정 변호사가 계속 방해하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민철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을 우리가 좀 쓰겠다는데 왜 반대해요? 미정이도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김덕수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남에게 다 퍼주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혈육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본성을 드러내며 김덕수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온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이 여사가 다른 재단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지관에서 함께 지내던 할머니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덕수 옹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민낯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철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미정이가 서둘러 일어났어요. 자식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 여사는 김덕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떠난 후 김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식들에게 실망한 기분이었어요. 돈이 생기자 갑자기 나타나서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하다니 정말 철면피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또 속을 뻔했네요. 김덕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김덕수가 정 변호사에게 부탁했어요. 그냥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 아이들이 정말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 변호사는 김덕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의 돈이 너희들의 인생을 다시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다. 김덕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식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김덕수는 정은우 변호사와 함께 법률 사무실에서 세 자녀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지난번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김덕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김덕수가 대답했어요. 자식들은 서류를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부라니 무슨 조건 말이에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김덕수는 자식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김덕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째, 행복한 노후재단에서 매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 매년 노인 복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조건이었거든요. 봉사활동이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민수가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부금도 내야 하고요? 민철이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덕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은 없다. 김덕수가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자식들은 당장 거절하고 싶었지만 큰 돈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들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봉사활동 100시간이면 일주일에 2시간씩 1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부금 조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면 돈만 주시고 조건은 빼면 안 될까요? 민철이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이 조건들을 다 지켜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 자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어요. 민철이가 먼저 펜을 들었고 미정이와 민수도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이 조건은 너희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김덕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야 한다. 이건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다. 김덕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덕수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 약속이 자동으로 취소돼요. 정 변호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매년 봉사활동 시간과 기부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거고 한 번이라도 조건을 어기면 그 즉시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긴장했어요. 꼼수를 부려서 조건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이었거든요. 정말 엄격하게 확인하실 거예요?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정 변호사가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자녀들은 이제 정말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주부터 자녀들은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것이 뻔히 보였어요. 이런 걸 왜 해야 하지? 민철이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만난 노인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저런 기분이었겠구나. 미정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떠올라서 부끄러웠습니다. 봉사활동 중에 민철이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머물렀던 고시원의 총무 김 씨였어요.
김 씨도 재단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수 어르신 아들이죠? 김 씨가 민철이를 알아봤어요. 민철이는 어색해하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들이 아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요. 김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나요? 민철이는 김 씨의 질책을 들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김 씨의 말에 민철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듣게 되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미정이는 재단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70세 할머니가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녀한테 카톡 보내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문자에 제대로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는 손녀와 연락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이가 진심으로 할머니를 도왔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미정이는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벌 때와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대접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미정이가 후회하며 생각했습니다. 김덕수는 멀리서 자녀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어하는 것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지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들이 변하고 있구나. 김덕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도 김덕수의 결정을 크게 칭찬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이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자녀들을 단순히 벌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준 것이 훌륭하다고 평가했어요. 1년이 지난 후 김덕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전국 각지에서 초청 강연을 다니며 노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재단은 이미 5천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정부에서도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 지원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덕수 회장님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새 삶을 찾고 계세요. 복지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김덕수는 자신이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매일매일이 보람되고 의미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덕수의 주변에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은우 변호사는 여전히 재단 일을 도와주며 아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 여사는 매일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 반장도 김덕수가 도와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려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덕수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 최 반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김덕수를 친아들처럼 따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웠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해서 눈치 보며 살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거든요.
한편 자녀들의 변화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던 봉사활동이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특히 큰아들 민철이는 재단에서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작은 사업들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 실패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철이가 김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만 부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철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은행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둘째 딸 미정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기부금을 내면서 돈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었어요. 돈은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미정이가 재단 기부금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 시간도 의무 시간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요리교실, 건강체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민수는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데 저희는 정반대로 했었네요. 세 자녀 모두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김덕수는 복지관 뒤편 텃밭에서 이 여사와 함께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시원해서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마누라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좋아했을 거예요. 김덕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꿈꿨던 소박한 노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돈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 건강하게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고 했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김덕수는 그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모든 고생과 아픔이 이 순간의 행복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덕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가 함께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글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부 증여 덕분에 비로소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김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녀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덕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자녀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거나 그래도 내 자식이다 같은 감정적인 말은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도 너희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찾아 살아가라. 그것이 진짜 부모에 대한 효도다.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김덕수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했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자녀들도 김덕수의 메시지를 받고 깊이 생각해 볼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김덕수는 정은우 변호사를 재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재단 운영을 당신에게 맡기려고 해요. 김덕수가 말했어요. 어르신,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정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어요.
이 재단이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되었으면 하거든요. 김덕수의 말에 정 변호사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어르신께서 시작하신 일을 꼭 잘 이어가겠습니다. 은인의 뜻을 영원히 지키겠어요. 정 변호사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김덕수는 정 변호사라면 재단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을 정리한 김덕수는 마지막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여사, 최 반장 그리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전국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자전거 여행이냐고요? 이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우리 팔다리 성한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김덕수가 대답했습니다. 여행 첫날, 김덕수는 동료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해안 도로를 달렸어요. 노을이 바다에 비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이런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김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죽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았기에 이제 너희도 너희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라. 석양이 지는 길을 달리는 김덕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이제 정말로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김덕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한 아버지가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희망적인 결말을 맞이했죠. 혹시 주변에 김덕수 같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김덕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